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 탓이다. 2. 예로하는 프랑스. 3. 항공 무시해서 50조 원 손해봤다. 한국 항공산업의 수건산업 KF-21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결국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처음 전해진 곳은 국내 언론사의 모 국방 전문기자로부터였는데요. 지난 12일 작성된 KF-21 비행 시험 중 잇단 결함 발생 KAI 리스크 대응 성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KF-21 시제기는 1. 2차 시험 비행 성공 이후 내리 3번의 시도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이륙하지 못했다며 총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음속 이하의 속도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시험 비행에서는 활주로 주행 중 특정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되어 비행 판정 불가를 받았고 4차 시험 때에는 이륙에는 성공하였으나 3차 때와는 또 다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그 즉시 착륙했으며 5차 때는 테스트 파일럿의 코로나 감염으로 연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 직후 KAI는 의견문을 내고 항공기 비행시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장된 기사로 비행시험 과정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욕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전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즉 KF-21이 수행하는 초기 비행시험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항공기와 각종 센서류가 서로 안전하게 상호 작동,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에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KF-21 개발 관련 반복해 왜곡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KAI를 사랑하고 KF-21 개발 성공을 응원하는 투자자나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함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원래 시험 비행의 목적은 시제기의 결함을 발견해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안정화하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견된 것이 천만다행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시간, 비용, 안정성이 테스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는 것인데요. 초음속 전투기는 한 나라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알고 싶다면 그 국가의 최신 전투기를 보라는 말도 있듯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함 발견은 지극히 당연하죠. 현재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밖에 없으니 얼마나 극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KAI의 고정익 사업부문장인 류광수 부사장은 지상에서 각종 검사를 완벽히 마쳤다고 해도 실제 공중에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최초 비행 시 이착륙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이라면서 KF-21 전투기 1대에 들어가 있는 전선 총길이만 약 32km로 이 중 단 한 가닥이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보람에는 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개발 착수 당시 KAI가 보유한 개발 경험 인력은 200명 남짓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과 함께 개발을 수행하면서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을 두고 미 로키드 마틴사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더욱이 엔진 기체 적합성 시험 전 일부 장비의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5개월이나 늦게 엔진 시험을 가동하였지만 KAI는 독자적인 기술인 아이언버드를 접목해 다양한 리그 시험을 거쳐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써 중간 설계 수정 없이 3개월 만에 최초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 노력은 외면한 채 그저 시험 비행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KAI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주장은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완벽한 설계는 있을 수 없기에 시험을 통해 설계를 보완하고 비행 성능을 최적으로 세팅해야 하는데요. 최첨단 임무통제실 MCR에서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조종사와 통신하면서 단계별 비행 조작을 수행하는데 이때 비행기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데이터가 무려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KF-21에는 3만여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또 22만 개가 넘는 리벳과 볼트, 7,000개 구조물,
550개의 전자장비 등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니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고 걷고 달리기 하듯 KF-21도 이제 걸음마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단계입니다. 각 걸음마를 뛴 아이한테 왜 넘어지냐고, 왜 내 발로 서냐고, 왜 옆집 애 F-35처럼 뛰지 못하냐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 옆집의 F-35도 처음에는 우리 집 애보다 훨씬 많이 넘어졌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투기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업비 무려 1조 7천억 달러 예산이 투여된 F-35도 개발 29년 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9년간 볼트 재설계, 배터리 차저 불량, 사출 좌석 결함, 연료 펌프 불량, 소프트웨어 버그, 제네레이터 고장, 조종 타면 제어 불량, IPP 밸브 파손, 꼬리 날개 화재, ALIS 미작동 등 연속적 사고로 모던 기종의 시험 비행이 전면 중단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F-35가 쓰레기인가요? 오히려 그 29년 동안 지지고 볶고 결함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안정화하면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전투기로 군림하며 아무나 못 사고 없어서 못 팔고 그 기술을 해킹하려고 중국 같은 놈들은 난리가 나죠. 원래 전투기는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국가도 몇 안 되는 것이고 이에 KF-21을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이며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함을 지적하며 시험 비행을 단순히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비행시험을 나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테스트 파일럿들에 대한 예의에도 한참 벗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군 비행시험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 명의 조종사가 실험용 기체에 대한 시험을 시행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전투기 사고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줄어든 것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노력은 무시한 채 2000여회 시험 비행 중 단 몇 차례의 결과로 KF-21의 성공 여부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KF-21 도입을 견제하고 있는 주변 접선국들이 닦아 내리기 좋은 떡밥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지난 7월 KF-21 초도 비행 성공을 보도하며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가 시속 400km 속도로 날았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역시나 일본 네티즌들은 시험 비행의 특성은 무시한 채 4.5세대 전투기가 일본군 2차 대전 당시 제로센 전투기보다 느리다며 온갖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모르면 좀 다물어야지 시제기 첫 비행에서는 최고 속도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 착륙 같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죠. 지극히 당연한 비행시험에서의 과정을 문제로 확대한 탓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건네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언론들의 기사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국이 분담금을 미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한국 언론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국 언론은 파묘가 건강에 좋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라거나 인도네시아의 라팔 도입으로 KF-21의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 라는 기사들을 쏟아낸 전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한국의 한 언론은 KF-21의 엔진과 착륙 기어를 포함한 KF-21 시제기의 대부분이 해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 DAPA는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미 사전에 계획된 분해였다고 밝혔지만 이니 퍼져나간 기사는 인도네시아 측에 한국이 KF-21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한 문제가 생겨 그만큼 대대적인 분해가 필요한 것이라는 억측을 낳게 하였죠. 보도 직후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출시 2개월 만에 KF-21 보라매 시제품이 실제로 해체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KF-21 시제기 대부분 장비가 분해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 존나 자카르타는 그동안 한국산 전투기를 형편없는 폐기급 전투기 묘사하거나 D-50I의 잦은 추락을 근거로 KF-21의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 만큼 당시에도 결함을 계속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협상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인도네시아 KF-21 관련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은 한국 측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KF-21의 결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KF-21을 비롯해 D-50I,
DSM이 잠수함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질린 국내 네티즌들은 KF-21의 단독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2일 KF-21 분담금 관련 의미 있는 진척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서 수정안에서는 현물이 아닌 100% 현금으로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현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제기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KAI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안현호 KAI 사장의 뒤를 이어 새로운 KAI CEO가 된 강구영 전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은 최근 의미 있는 발언하였습니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사업에서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확장해 1.5조 원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임기가 시작된 6일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경남 사천의 KF-21 시제기가 있는 고정익동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한국의 단독 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수량을 배분해줄 제3의 국가와의 협력,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대체할 한국의 연구개발비 증대이죠. KF-21의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남미,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도입에 대한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 역시 연구개발비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도네시아 배제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비행시간 3,000시간의 전투 조종사이자 세계 최고 테스트 파일럿 양성학교인 영국 왕립시험 비행학교 ETPS를 한국인 출신으로 유일하게 졸업한 개발 전문 시험 비행 조종사입니다. KT-1, T-50 개발에 참여할 만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KF-21의 개발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결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처음 개발하는 초음속 전투기 사업인 만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이며 이에 따른 비판적인 보도도 지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군과 국민들이 KF-21 개발에 성공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산 전투기의 양산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을 키울 수 있게. 최근 유럽연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유럽 국가들을 한 곳에 묶어서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와 안보 공동체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은 특정 국가들이 유럽 공동체 이익을 독점하고 일부 소외된 국가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불평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몇 년 전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화했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 중 상위 3개국 안에 들었지만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연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EU법은 유럽 회원국들의 자체 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며 개별 회원국들의 헌법보다 유럽연합의 법을 더 우선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회원국들 상당수가 반발하며 유럽연합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던 유럽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 발을 맞추며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 유럽연합 내부적인 문제로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붕괴의 첫 시작은 영국이었다면 이제는 폴란드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2017년 폴란드 총리로 집권한 마테우 씨는 지속해서 폴란드가 유럽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처로 전락했다며 유럽연합은 법적으로 임금 상승폭을 제한하고 이를 이용해 폴란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많은 제조업체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동유럽의 인건비는 서유럽보다 매우 저렴하고 그런데도 인건비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데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총리는 유럽이 지속해서 내거는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대립하는 발언을 하며
중동과 제3세계에서 올려오는 난민들을 폴란드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지지층을 결집한 마테 우신 총리는 더 이상 유럽연합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다는 둥 지속해서 유럽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폴란드의 독자적인 행보를 주목하면서 사사건건 폴란드의 정책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마테 우신 총리는 유럽은 폴란드를 만만히 본다. 면에서 언제든 유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갈등 속에서 폴란드가 탈퇴하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집권당이 사법체제를 개혁하겠다며 폴란드만의 국가사법평의회를 만들고 여기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해당 기구로 부패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해임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폴란드의 독립적인 기구는 유럽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나고 유럽연합의 헌법에 크게 위배되는 기구라며 폴란드 사법평의회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유럽연합의 명령을 거부했고 해당 안건을 자국 헌법재판소에 올려서 재판받았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국의 법이 유럽법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유럽연합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고,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헌법대로 사법평의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행동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해당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올렸고,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말을 들을 때까지, 즉 폴란드 사법평의회를 해산시킬 때까지 매일매일 100만 유로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연합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폴란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가이며 지난해에는 180억 유로, 우리 돈 2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내 총생산 GDP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럽의 보조금은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는 만큼 많은 의무를 같이 쥐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상승률 제한이나 난민 수용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일들을 동유럽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으며, 임금 상승폭 제한을 통해 폴란드를 유럽의 공장으로 만들고 무관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아 서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무시할 수 없으니 유럽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면서 회원국으로 남자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연합을 탈퇴할 기세를 보이자 프랑스가 제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간지인 넥스프레스에서는 연합을 탈퇴한 영국을 재평가하며, 영국은 규정과 조약을 지키며 질서 있는 퇴장했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유럽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은 유럽의 회원 통제력을 약화하고 도덕적 해이는 물론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한국, 프랑스, 미국 3개국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이 없는 폴란드는 석탄화력 발전과 LNG 천연가스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으며 세계적인 규제를 받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발전량의 상당수를 LNG로 충당 중인데, 최근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과 갈등 상황을 빚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단숨에 34%나 급상승하는 등 에너지 대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패권이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에 넘어가자 빠르게 현실을 깨닫고 에너지 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가 원전을 필요로 하며 수십조 원을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자 프랑스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원자력 강국으로 자국의 전체 발전량 중 7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독일의 전력을 판매 중입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며, 프랑스도 폴란드와 같은 유럽 회원국이기에 자신들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유럽 탈퇴 여론 속에 프랑스는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 폴란드의 독자적인 행보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비판해온 국가입니다. 폴란드 총리도 유럽연합 주도국들의 지원금을 고작 몇 푼 건네주며 유럽의 온갖 골칫거리를 폴란드에 떠넘기는 걸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수유럽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가의 운명이 걸린 5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프랑스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프랑스가 원전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프랑스 말고도 한국, 미국 등 쟁쟁한 대체국이 있기에 폴란드로서는 선택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사업에 한국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의 에너지 인프라 특임 대사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폴란드 원전 사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사업 참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생산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엔 한계가 있기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키려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엔 50조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투자할 만한 재정이 없기에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50조 원이라는 거금은 폴란드 1년간 국내 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폴란드 건국 이래 최대 투자 사업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공급자가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달고 있으며 25조 원에 가까운 재원 조달 여부가 수주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전체 예산 중 절반을 우리가 투자하여 폴란드 원전을 가동하고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 관계 당국은 폴란드 원전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 제안서를 폴란드 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협력으로 폴란드 원전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의 3파전 속에서 프랑스는 사실상 아웃인 상황이고 미국도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UAE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살려서 폴란드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는 동유럽 4개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정상회의를 진행했으며 폴란드 이외에도 체코 원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자력 기업들과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체코도 폴란드처럼 수십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와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입찰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체코의 국가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 요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기술 보유국임을 증명하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연합 체제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연합의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하루 100만 유로의 벌금 명령에도 폴란드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을 이어나가자 유럽이 폴란드를 유럽 공동재판에 넘겨 조단위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폴란드를 향한 지원금마저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방 동맹국들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이기에 폴란드가 연합을 떠난다면 다른 국가들도 줄줄이 폴란드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경쟁국들보다 원전 수주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원전 배제 정책인 탈원전 정책은 이번 사업 성공에 있어 부족한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UAE의 세계 최초 중동 지역 원전 수주를 한 경험을 잘 살려서